안녕하세요. AWS 서밋 2025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무신사에서 스냅 인플루언서 서비스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엄준영입니다. 스타일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AI 기반 추천 시스템을 고도화하며 사용자에게 더 직관적이고 풍부한 경험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통해 커뮤니티와 사람들을 더 잘 이어주는 방법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의 제목은 무신사, 실시간으로 콘텐츠를 잇다. 경험을 바꾼 통합 아키텍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 있습니다. 연결되지 않는 콘텐츠는 경험이 될 수 없다. 무신사가 어떻게 콘텐츠를 연결했고 그 기술이 사용자의 경험과 커뮤니티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표는 5가지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무신사가 커뮤니티에서 플랫폼으로 성장해온 여정을 간단히 살펴보고 콘텐츠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사용자 경험이 복잡해진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스냅을 중심으로 콘텐츠 구조를 어떻게 결합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떤 기술을 사용했는지 아키텍처 관점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그 변화가 사용자와 커뮤니티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도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유하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기술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술들이 어떤 방향으로 커뮤니티를 확장해 나갈지 공유드리겠습니다. 무신사는 지금은 국내 1위 패션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지만 처음 시작은 아주 작고 열정적인 커뮤니티였습니다. 2001년 스니커즈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프리첼에 만든 공간, 무신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에서 출발했죠. 사진을 올리고 정보를 나누며 취향을 공유하던 커뮤니티였습니다. 그 열정은 2003년 무신사닷컴, 2005년 무신사 매거진으로 이어졌고 그 이후에는 거리의 패션을 기록하고 새로운 스타일을 제안하는 지금의 플랫폼으로 점차 발전하게 됩니다. 무신사의 본질은 처음부터 패션 컨텐츠 그리고 그 컨텐츠를 취향으로 연결하는 커뮤니티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할 연결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무신사는 스냅을 비롯해 브랜드 스냅, 코디샵, 스트릿 스냅 등 다양한 스타일 컨텐츠를 담는 플랫폼으로 확장해 나갔습니다. 참여 방식도 콘텐츠의 형태도 훨씬 다양해졌지만 문제는 그 다양함이 오히려 사용자 경험을 단절시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콘텐츠만 흩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각 콘텐츠는 서로 다른 DB와 API에서 관리되었고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기술 기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곧 기술 구조조차 콘텐츠처럼 단절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여파는 고스란히 사용자에게 전달됐습니다. 비슷한 스타일이 반복되고 원하는 콘텐츠를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실제로 사용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슷한 스타일이 너무 많아 뭘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찮은 스타일을 발견했는데 상품 정보를 알 수가 없었어요. 콘텐츠는 많았지만 정작 경험은 단절되고 사용자는 피로감만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들이 진짜 원했던 건 달랐습니다. 무신사가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용자의 74%는 상품을 어떻게 스타일링할지 지금 어떤 트렌드가 뜨고 있는지를 빠르게 알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즉 콘텐츠의 다양성보다 연결된 스타일 경험을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신사의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처음부터 무신사를 움직이게 했던 커뮤니티의 본질을 다시 꺼내본 거죠. 그 중심에는 사용자들의 취향과 연결이 가장 밀도 있게 담겨 있는 공간, 바로 스냅이 있었습니다. 이제 스냅은 단순한 게시판이 아닙니다. 무신사 곳곳에 흩어져 있던 스타일 콘텐츠를 하나로 잇는 허브로 재정의하였습니다. 패션을 소비하는 공간이 아니라 스타일을 함께 즐기는 공간, 기술을 통해 커뮤니티의 생동감을 되살리는 저희의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저희는 콘텐츠 통합을 단순한 기획이 아닌 실제로 구현 가능한 기술 과제로 접근했습니다.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각 서비스에서 매일 쏟아지는 대용량 데이터를 어떻게 실시간으로 통합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또한 사용자 행동과 관심 변화에 따라 콘텐츠가 즉시 반응해야 했고, 아키텍처를 바꾸더라도 서비스 중단 없이 자연스럽게 마이그레이션 가능해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저희는 카프카 기반의 실시간 스트리밍 아키텍처를 선택했습니다. 결국 목표는 단순히 컨텐츠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끊김없는 사용자 경험을 기술로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시간 아키텍처를 설계하면서 저희가 가장 먼저 고민한 것은 기존 데이터의 변화를 어떻게 실시간으로 반영할 것인가였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도입한 것이 바로 CDC, Change Data Capture입니다. CDC는 데이터베이스의 변경 사항을 별도의 작업 없이 실시간 스트림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덕분에 데이터 모델이나 플랫폼 구조를 바꾸는 상황에서도 서비스를 멈추지 않고 자연스럽게 데이터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었고, 사용자의 행동 변화도 즉시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가 발생했을 때도 빠른 롤백과 복구가 가능했죠. 이 모든 게 가능했던 이유는 CDC가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이 아니라 변화를 실시간으로 흘려보내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CDC 도입을 결정하기까지도 저희는 4가지 방안을 실제로 비교하고 내부에서 수차례 논의했습니다. AWS MSK 커넥, 스트림즈 카프카 커넥, AWS DMS, 그리고 스프링 배치 기반의 배치 방식까지 폭넓게 검토했습니다. 실시간성, 확장성, 커스터마이징 가능성, 운영 부담, 비용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저희 팀에 가장 잘 맞는 선택은 스트림즈 카프카 커넥트였습니다. 완전 관리형은 아니었지만 자유로운 커스터마이징, 카프카 스트림즈와의 유연한 결합, 무엇보다도 운영 효율과 비용 측면에서의 강점이 결정적인 선택 기준이었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기술 스택이 아니라 팀의 목적과 역량에 가장 잘 맞는 구조를 선택했고, 그 균형을 만족시킨 것이 스트림즈였습니다. 그리고 이 실시간 구조를 완성하는 데 있어 또 하나의 중심축은 카프카 스트림즈였습니다. 무신사의 콘텐츠 구조는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스트릿스냅 하나만 봐도 이미지, 상품, 스타일 태그, 모델 정보 등 여러 테이블이 얽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결합하기 위해 저희는 카프카 스트림즈의 K스트림, K테이블 조인 구조를 활용했습니다. 각 테이블의 최신 상태는 락스DB 기반의 스테이트 스토어에서 관리했고, 장애 발생 시에도 전체 토폴로지만 재시작하면 쉽게 복구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기존의 카프카 컨슈머 방식과 달리 카프카 스트림즈는 단순한 데이터 처리기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관계를 조정하는 두뇌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콘텐츠 간 연결은 끊김없이 이어졌고, 사용자 경험도 자연스럽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구축한 실시간 콘텐츠 통합 아키텍처의 전체 흐름입니다. 기존에는 다양한 각각의 스타일 콘텐츠가 서로 다른 아마존 RDS 인스턴스에 분산되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DBGum 커넥터를 통해 변화가 감지되고 카프카로 스트리머한 뒤 카프카 스트림즈에서 정규화 및 통합하여 최종적으로 스냅 2.0이라는 새로운 콘텐츠 구조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과정이 서비스 중단 없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데이터는 계속 변화했지만 사용자 경험은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카프카 스트리밍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저희는 커넥터 구성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스트림즈 카프카 커넥트 환경 위에 DBGum MySQL 커넥터를 올려 아마존 RDS의 변경 사항을 카프카로 실시간 전송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커넥터 설정은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야물로 코드화해 관리했고, 이를 통해 버전 관리와 자동 배포가 가능해졌습니다. 민감한 인증 정보는 AWS 스크립트 매니저를 통해 안전하게 보호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는 커넥터를 통해 각 RDS의 변경 사항은 카프카 토픽으로 실시간 발행되며 카프카 스트림즈에서
이벤트 기반 가공 처리가 이어집니다. 커넥터를 실제로 운영하기 위해 저희는 DBzium MySQL 커넥터를 몇 가지 핵심 설정을 적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전체 데이터를 스냅샷으로 가져오고 이후에는 바이너리 로그 기반의 변경 사항만 스트리밍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카프카 스트림즈에서 다루기 쉽도록 메시지는 JSON 포맷으로 변환했고 SMT, 싱글 메시지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해 불필요한 필드는 제거하고 메시지를 경량화했습니다. 또 대상 테이블만 선별적으로 필터링해 데이터 볼륨을 줄이고 시스템 부하를 최소화했습니다. 이러한 세밀한 튜닝 덕분에 카프카 스트림을 가볍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카프카 스트림즈 토폴로지 다이어그램을 통해 스트릿스냅 콘텐츠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통합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트릿스냅은 단일 테이블로 구성된 데이터가 아닙니다. 이미지, 상품, 스타일 태그, 모델 정보 등 여러 테이블과 토픽에 흩어져 있는 정보들이 카프카 스트림즈가 받아 처리합니다. 먼저 1분 단위로 중복 이벤트를 제거해 불필요한 처리를 줄이고 각 항목별로 K테이블로 구성해 최신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K스트림, K테이블 조인을 활용해 하나의 완성된 스냅 2.0 컨텐츠로 실시간 재구성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데이터 조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K테이블은 스테이트 스토어 기반으로 항상 최신 상태의 데이터만 연결되도록 관리합니다. 콘텐츠가 수정되면 즉시 사용자 피드에 반영되고 업로드나 수정 후에도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발생해도 카프카 스트림즈의 토폴로지 재시작과 스테이트 스토어의 체인지 로그 동기화를 통해 데이터 흐름이 자동으로 복구됩니다. 결과적으로 콘텐츠가 생성되는 순간부터 중복 없이 최신 상태로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완성형 스트리밍 파이프라인이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실시간 통합 아키텍처를 통해 스타일 콘텐츠는 끊김없이 연결되는 구조로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이제 담당자가 매거진 서비스에서 스트릿스냅을 업로드해도 이미지, 상품, 모든 요소가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하나의 스냅 2.0 콘텐츠로 완성됩니다. 사용자 피드에서는 브랜드 스타일, 개인 스타일, 트렌드 탐색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사용자는 더 빠르게 스타일을 발견하고 자신의 취향을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기술로 연결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기술을 통해 커뮤니티는 다시 활력을 얻었고 사람과 사람, 스타일과 사람의 연결도 한층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래프는 콘텐츠 통합과 실시간 아키텍처 이후에 사용자 행동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방문자 수가 7%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유입이 늘어난 게 아니라 더 오래 머물고 더 깊이 탐색하는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클릭 유저 수는 5% 증가했습니다. 스타일 콘텐츠와 상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했고 사용자의 흥미가 실제 행동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월 콘텐츠 업로드 수가 16,000여 건에서 28,000여 건으로 크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트래픽 상승이 아닙니다.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다시 참여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결국 실시간 아키텍처는 성능 개선을 넘어서 사용자 경험을 바꾸고 그 경험을 행동으로 이끄는 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순환 구조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로 만들어낸 변화의 흐름을 요약한 겁니다. 출발점은 실시간 데이터 처리였습니다. 콘텐츠가 업로드되는 순간 중복 없이 최신 정보로 조합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했고 그 결과 탐색은 쉬워지고 개인화 추천의 연결성도 강화되었습니다. 탐색이 쉬워지면 더 많은 발견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발견은 곧 자신의 취향을
표현하려는 자발적 참여로 이어집니다. 이 참여가 커뮤니티를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스타일은 또 다른 누군가의 아이디어가 되었고, 상품은 컨텐츠로, 컨텐츠는 또 새로운 취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해낸 일은 단순히 데이터만 전달한 게 아닙니다. 단절된 경험의 흐름을 잇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환경을 복원한 것이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연결하고 연결된 경험은 행동을 바꾸며 그 행동은 다시 커뮤니티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저희는 지금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실시간 콘텐츠 통합과 커뮤니티 활성화라는 첫 번째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풍부한 커뮤니티 경험을 위해 기술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에는 AWS 퍼스널라이즈를 활용한 추천 시스템 고도화를 마쳤고, 올해는 비정형 콘텐츠 분석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미지와 영상 속에서 스타일 패턴을 자동으로 추출해 더 직관적이고 풍성한 탐색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3분기에는 생성형 AI를 도입합니다. 이미지 속 착용 상품을 자동으로 태깅하고 자연어 기반으로 스타일을 검색하고 탐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6년 이후에는 글로벌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멀티리전 카프카 아키텍처를 구축해 전 세계 어디서든 끊김없는 커뮤니티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카프카를 활용한 실시간 컨텐츠 통합 아키텍처, 그리고 이 기술이 사용자 경험과 커뮤니티에 만든 변화를 공유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기술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이 더 좋은 경험을 하도록 돕는 것. The technology you use impresses no one. The experience you create with it is everything. 션 제러티의 말처럼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겁니다. 무신사도 여러분의 서비스도 기술을 넘어 사람을 향하는 여정을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다음으로는 AI 스타트업 리콘랩스의 박상훈님께서 아마존 오로라의 데이터베이스 스트림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로라 데이터베이스 스트림을 활용한 실시간 DB 이벤트 모니터링 및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릴 리콘랩스의 데브리드 박상원입니다. 일단 오늘 순서는 이제 저희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배경에서 이 오로라 데이터베이스 스트리밍을 활용하게끔 저희가 생각을 했는지, 또 이 오로라 데이터베이스 스트리밍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방식으로 동작되어 있는지를 설명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DB 스트림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특히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AI 기반으로 3D 컨텐츠의 생산과 활용을 연구하는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기술들은 이런 식으로 왼쪽에 있는 2D 이미지를 기반으로 공간을 학습시켜서 이제 공간을 재구축해서 사용자들한테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기술 기반으로 사용자들이 이제 공간을 이렇게 탐색하면서 이제 경험을 할 수 있거나 혹은 자기가 정말 돌아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왼쪽에서 보시는 2D 영상을 기반으로 저희가 3D 모델을 만들어서 XR이라든지 VR이라든지 게임 이런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에셋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이제 AI와 이제 AI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인터랙티브하거나 혹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아직 스타트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3D라는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기술 기반으로 시장에 진입을 해서 이제 고객들의 피드백을 듣고 아키텍처를 변화시키거나 아예 피봇을 하거나 굉장히 이제 방향성을 다양하게 잡는 그런 단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효율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많은 내용들의 컨텍스트가 효율성에 있다, 이 점을 먼저 깊이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 효율성을 위해서 AWS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뭔가를 만들기보다는 최대한 잘 나와져 있는 서비스로 뭔가를 처리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 노력의 일환으로 저희는 GPU를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100%풀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도입을 해서 AWS의 다양한 서비스로 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시간을 세이브를 했잖아요. 그럼 그 리소스를 가지고 고객이나 제품에 집중을 하는 거죠. 저희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개발을 하다 보면 혹은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제 가지고 가야 되는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DB 모니터링이라든지 혹은 뭐 이벤트라든지 통계라든지 이런 요소들 역시 저희는 인프라에 자연스럽게 녹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별도로 이걸 구축하는 게 아니라 인프라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구현이 되면 어떨까? 그런 식의 이제 생각을 가지고 저희는 만들고 있는데 그런 생각의 연장으로 대표적으로 저희는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AWS에서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는 이벤트를 게시, 소비 또는 라우팅하는 분리된 소형 서비스에서 구축된 현대적 아키텍처 패턴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의 효용에 대해서 이제 예제를 하나 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인 명령 기반 아키텍처입니다. 여기 교통경찰이 좁은 곳에서 이제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 분씩 명령을 내리면서 이제 가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차들이 많아지면은 교통경찰분의 부하가 걸리겠죠. 왜? 1대1로 관계를 맺고 있고 이렇게 계속 늘어날수록 이분은 처리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근데 신호등이면 어떨까요? 신호등은 부하를 받나요, 여러분? 아니죠. 왜냐하면 차들은 이 신호등이 이벤트, 빨간색에서 초록불로, 노란불로 이렇게 바뀌는 이벤트에 반응을 해서 움직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차들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이 신호등은 크게 부하를 받지 않습니다. 왜? 그냥 이벤트를 내뿜고 있는 거고 이 이벤트에 반응해서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는 확장성에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고 저희 같은 이제 확장이 중요한 스타트업한테 잘 어울리는 아키텍처라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는 크게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이벤트 소스,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대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벤트 라우터, 이벤트를 이제 대상한테 전달하는 그런 주체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 이벤트를 가지고 실제로 소비하고 처리하고 이것에 대응하는 그런 주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에 입각을 해서 이제 다양한 AWS 이벤트, 예를 들어서 리소스가 올라간다든지 내려간다든지 혹은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루트 유저가 로그인한다든지 혹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이벤트 브릿지로 받아다가 처리를 하고요. 심지어는 저희 어플리케이션의 다양한 이벤트들, 회원가입한다든지 유저가 로그인한다든지 이런 이벤트들도 이벤트 기반의 아키텍처로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DB 스트리밍이 주제인데 갑자기 이벤트와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하느냐라고 궁금하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에서 다양한 것들을 확보하는 건 좋은데 이 이벤트 소스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아키텍처가 바뀌고 피봇을 하거나 뭐 어플리케이션 바꿀 때마다 혹은 다른 것들을 추가할 때마다 다양한 이벤트 소스를 따로 추가하거나 관리해야 되는 그런 오버헤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좀 통합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주체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맞다는 생각이 결국 모든 로직은 DB로 가는 거 아니야? 저희 어플리케이션과 모든 행동들은 DB에 커밋이 되네. 그러면은 DB를 이벤트 소스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 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희의 이제 3D 변환 이벤트라든지 앱을 사용하는 이벤트라든지 뭐 파일 업로드 이벤트들이 결국 그 과정과 결과가 DB에 커밋이 돼요. 그러면은 이것을 이벤트 소스로 활용을 했을 때 저희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닿았고 거기서 저희가 발견한 것이 바로 오로라 데이터베이스 액티비티 스트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오로라 데이터베이스 스트림을 활용한 실시간 DB 이벤트 모니터링 및 대응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실시간 액티비티 스트림을 이벤트 소스로 활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로라 데이터베이스 스트림이 무엇이냐면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의 활동을 준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오로라의 기능입니다.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오로라의 기능이라는 점이에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활동 액티비티를 통해서 뭐 감사라든지 알람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은 SQL 혹은 뭐 접속 정보, 누가 언제 어떻게 접속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IP로, 어떤 포트로 접속을 했고, 그 다음에 실행 시간, 그 다음에 리모트 IP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요것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체적으로 오로라의 기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스타트업, 특히 다양한 뭐 툴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도입을 POC를 검토를 하거나 혹은 그런 것들 비용을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라에서 지원하는 기능이었기 때문에
그냥 딸깍 하면은 사용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따가 소개드리겠지만 키네시스 스트림이라는 굉장히 범용적인 서비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AWS의 그 서비스로 데이터 전달이라든지 처리가 가능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이 오로라 데이터베이스 스트림을 저희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로라 액티비티 스트림은 크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아마존 키네시스, 데이터를 스팀 데이터를 다른 곳으로 전달해 준 서비스죠. 그래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처리해 준 서비스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컨슈머로 DB 액티비티 내용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스트림 자체가 암호화되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암호화의 키, 이거 암복화에 필요한 키들을 AWS의 KMS, 키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확보를 하고 그걸 통해서 복화시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키네시스 컨슈머가 있는데, 키네시스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주체인데, 요거는 여러분께서 EC2를 쓰실 수도 있고 EKS를 쓰실 수도 있고 뭐 온프레미스를 쓰실 수도 있고, 저희는 굉장히 매력적인 람다를 활용을 해서 별도의 뭐 노력을 들이지 않고 그냥 가져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건 컨슈머는 굉장히 다양한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매력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키텍처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뭔가 오로라의 변경 내역이 키네시스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이것을 컨슈머에서 받아다가 KMS를 통해서 키 확보를 한 다음에 이제 파싱을 하죠. 그걸 가지고 여기서 보이시는 거는 이제 그 아마존 SNS, 팬아웃 아키텍처의 대표적인 주제죠. 그래서 하나의 이벤트를 다양한 주체에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예요. 한 번에 하나씩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메일 보낼 때 이메일 보내고, 뭐 슬랙 알람 보낼 때 슬랙 보내고, 혹은 온프레미스 처리하거나 로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한 주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시 아키텍처인데 이런 식으로 활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진행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로라에서 이제 액티비티를 내용을 키네시스로 쏴줘요. 그럼 이 키네시스가 그 다음에 이제 컨슈머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한 다음에 컨슈머에서 가져옵니다. 이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복화를 해야죠. 이 복화 과정에 필요한 키는 KMS에서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압축, 이제 용량 때문에 압축이 돼 있죠. 너무 많은 액티비티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안 되니까 압축이 돼 있는 걸 해제도 하고, 마지막으로 이게 무슨 메시지인지 파싱을 한 다음에 로직에 맞게 처리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작아서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이건 예제 코드고요. 이제 베이스 64 인코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디코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KMS에서 뭔가를 땡겨다가 키를 땡겨다가 이제 복구를 하는데, 이때 이제 KMS에서 좀 가져오는 부분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 아이디를 넣는다든지 좀 컨텍스트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공식 문서를 잘 참고하시면 됩니다. 혹은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요즘 혹은 챗GPT한테 물어보시면, 아마존 Q한테 여쭤보시면 네, 잘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언집을 해야 되는데 zip 파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묶여 있는 파일들을 물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나와요. 역시 작아서 잘 안 보실 수 있겠지만 하나의 스트리밍에 여러 액티비티들이 같이 섞여서 들어온다. 여기까지만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DB 스트리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일단은 SQL 쿼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DB 관리 이벤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 정보라든지 혹은 뭐 암호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누가 언제 어디서 접속했는지 뿐만 아니라 DB 스키마가 어떻게 변동됐고 유저가 생성된 것까지 들어가 있고요. 메타데이터도 들어가 있어요. 리모트 IP라든지 뭐 포트 이런 거. 자, 그럼 저희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여기선 DB 유저가 이제 암호를 변경한 그림이고요. 이제 여기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암호를 변경했을 때 이렇게 암호를 변경했다라는 내용이 액티비티 상에 노출이 됩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게 뭐였죠? 이 스트림을 이벤트화 시키는 거였죠. 자, 그럼 이벤트화가 잘 되었느냐? 잘 되었으니까 제가 발표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이벤트가 필요했다. 그러면은 저희가 SQL 쿼리를 이렇게 파싱을 해다가 이제 신규 유저가 가입을 했다. 그러면은 DB 인서트된 록을 파싱을 해서 뭔가 처리를 하고, DB 관리 이벤트가 필요하다. 보안 관리 이벤트. 그러면은 누가 스키마를 바꿨네? 혹은 접속 허용되지 않은 외부 유저가 접속을 했네? 이런 것들을 관리 이벤트, DB 관리 이벤트와 메타데이터 섞어가지고 가져가고, 슬로우 쿼리를 보고 싶어. 그럼 쿼리마다 이제 엑시큐션 타임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느린 쿼리가 있네.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툴이 있죠. 하지만 저희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처리할 때 한꺼번에 처리하고 싶은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것이 저희의 이제 전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은 툴들을 쓸 수 있겠지만 저희 단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을 때 다 같이 그냥 구현해 버리자.
자, 그래서 몇 가지 이제 활용사를 말씀드리면 일단 어플리케이션 이벤트 알람이에요. 그래서 유저가 신규 가입했을 때 저희는 이제 작은 규모의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신규 서비스 런칭하면 유저 들어오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슬랙에다가 올리고 다 같이 좋아하고 네, 그런 것들, 그런 경험을 같이 공유를 하고요. 이건 되게 간단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슬로우 쿼리 같은 거, 시스템 장애 같은 거. 예를 들어서 DB 레코드에 계속 이제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컴플리트가 안 뜨고 있다. 혹은 어떤 것들이 굉장히 느리다.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제 뭐 이벤트 브릿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리소스들을 프로비전 한다든지, 저희는 GPU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스포트 인스턴스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데 리전마다 스포트 인스턴스가 싼 시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매니징하기 위해서 이제 스텝 펑션을 사용하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스텝 펑션아 도와줘 해서 이제 인프라를 올린다든지 이벤트의 어떤 이제 로직의 트리거로 활용합니다. 세 번째는 저희는 이제 최대한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생산성 확보하기 위해서 문서화를 지향합니다. 최대한 문서를 안 쓰는 건데 어떤 것들은 문서를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최대한 자동화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DB의 변경 내용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LLM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스키마는 어떤 내용인지 네가 해석을 한 다음에 이걸 기록으로 남겨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로라를 통해서 중간에 생략돼 있지만 결국 람다가 받아다가 나머지 베드락을 통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해석한 다음에 노션 혹은 다른 여러 가지 툴로 문서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서를 보시면은 이제 DB 스키마가 무엇이 변경됐고 어떤 내용이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컨텍스트에 따라서 문서화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이력이 생성이 되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이 개발자한테 전달이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개발자들한테 제가 뭐 변경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한테 멘션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슬랙으로 무슨 스키마가 왜 변경됐고 언제 어떻게 변경이 됐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손쉽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액티비티 스트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QADB 구축인데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프로덕션을 먼저 만들어요. 왜냐하면은 빠르게 이게 먹힐지 안 먹힐지 모르고 빠르게 프로토타이핑을 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확장하는 것이 중요한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QADB에서 몇 번 테스트 스테이지에 테스트를 해보지만 결과적으로 먼저 프로덕션 DB를 런칭한 다음에 이게 잘 되고 있다 혹은 먹히네 그러면 좀 더 확장하는 구조인데, 예를 들어서 프로덕션 DB와 QADB 혹은 테스트 DB가 로직이 똑같으면 좋겠어요. 근데 유저 데이터들이 있고 민감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럼 저희는 완벽한 클론은 아니지만 저희가 통제된 환경에서 저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진 클론 DB를 만들 때 이걸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프로덕션 앱이 있고요. 이 프로덕션 앱에 있는 그 오로라 DB가 계속 스트림을 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람다에서 받아다가 선별적으로 혹은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로직으로 SQS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럼 이 SQS에서 이제 꺼내다가, 왜냐하면 이 DB 스트림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처리하면 부하가 할 수 있어서 저희가 필요한 로직들을 선별하는 것도 여기 조금 생략돼 있지만 람다 외에도 다양한 로직을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유저가 필요하다면 그 유저만 땡겨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이제 데이터를 선별하고 변조를 해요. 이 과정에서도 LLM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같은 데이터 중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남겨놔주고 나머지는 변조를 해줘.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그 SQL 가지고 저희 QADB한테 그대로 날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느냐? 이런 식의 구성이 됩니다. 위에 있는 것이 프로덕션 DB고 밑에 있는 것이 QADB인데,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로직상 꼭 필요한 거. 저희가 디버깅이라든지 QA라든지 이렇게 꼭 필요한 거. 그 다음에 분홍색 부분은 좀 개인정보기 때문에 혹은 저희 로직상 필요 없거나 좀 변조가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변조를 해서 사실상 프로덕션 DB와 동일하지만 다른, 저희가 원하는 대로 좀 손쉽게 이렇게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식의 DB를 손쉽게 여러분께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비티가 계속 날라오기 때문에 특정 시점부터는 언제부터 한다든지, 여기서는 언급을 못 드리지만 오로라의 백트랙 기능 같은 걸 활용을 하시면 좀 더 이런 것들을 손쉽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오로라 액티비티를 가지고 이제 AI 도움을 받아서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저희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쿼리 하나하나 들여보면서 최적화 시간이 없어요. 그럼 일단 만들고, 야 AI야 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좀 느린 거 중에 2초 이상 걸리거나 이런 것 중에 너가 최적화할 여지가 있는 게 있으면 나중에 나한테 리포트해줘.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노션에 쌓여요. 이 쿼리는 이렇게 최적화하시면 됩니다. 혹은 이 쿼리는 이런 문제가 있네요. 이 쿼리는 인덱스를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의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에이싱크하게
하나씩 올 때마다 그냥 하나씩 고치는 그런 식의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같은 거 바이브 코딩을 하다 보면은 다양한 쿼리들이 좀 통제되지 않은 방향에서 그냥 기능은 구현이 되는데 제가 한번 볼 시간 없이 그냥 빠르게 넘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 이제 DB 쿼리 같은 것들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따로 쌓아놓고 이제 그런 것들을 처리한다든지, 혹은 이제 AI 기반으로 쿼리가 의심스러운 거, 이거는 이런 값들이 나오면 안 되는데, 혹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위험한 쿼리 같은데, 뭐 딜리트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나온다. 이런 것들도 역시 LLM한테 잘 물어보면은 컨텍스트에 맞게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의심을 가질 만큼은 필터링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분께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저희가 AI를 활용한 데이터의 처리가 굉장히 효율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것들 여러분께서 AI로 하실 수가 있고,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그 AI로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확보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근데 여러 가지 소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데이터베이스는 생각보다 괜찮은 소스였다. 괜찮은 데이터의 소스였고, 이런 것들이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우리가 가져다가 이것을 처리할 수 있다면, 혹은 실시간이 아니라도 어디다 쌓아놓고 지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생각보다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스테이지마다 다르겠죠. 회사의 규모라든지 또 어떤 그 비즈니스 로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지만 저희 같은 스타트업,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작은 규모에서 빠르게 피봇하면서 빠르게 이제 효율성을 찾아서 나가는 스타트업에게서는 굉장히 좋은 데이터 소스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이제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능하다면은 한번 DB 스트리밍 오로라를 사실 여기 오로라 써 있지만 오로라 말고 RDS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RDS DB 스트림 같은 것들을 활용해 보셔서 다양한 이벤트를 확보하신 다음에 이것을 잘 활용해 보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